우리 조상들이 옛부터 중요하게 여긴 가정사로 관혼상제는 살아가는 데 있어 빠질 수 없는 일이며 그 중에서도 죽음은 사람이 통과하는 마지막 관문으로 여겼다. 나라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를 중시한 유교 사상이 근간이 되었던 조선시대에는 사람이 죽어 장사를 지내기까지 엄격한 격식과 절차에 의해 과정을 진행했다. 왕이나 백성 모두 장례를 치를 때는 현세에서 내세로 떠나는 길을 가장 화려하고 웅장하게 애도하면서 예를 다해 죽음을 대하는 한국인만의 고귀한 문화를 형성한 것이다. 초상이 나면 재물을 잔뜩 차려놓고 죽은 자의 명복을 빌고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도록 제를 올린다. 경건한 의식을 통해 죽음을 맞이하고 망자를 떠나보낼 준비를 한다. 옛부터 지속되어 온 오랜 풍습일 뿐만 아니라 조상을 섬기는 의례로서 뿌리를 내려온 관습인 것이다. 주검을 수습하고 초상을 치르고 제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와 의식은 예법이라는 줄기가 관통한다. 한국 사회가 그 시족 사회에서 가족 구성원에 그 상을 당했을 적에 그 슬픔 및 애도하고 그 추모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가족 구성원들 간의 시족 가족 구성원들이 일치하여서 같이 치룬 고인을 보내는 의식의 절차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 인간의 급작스런 부재로서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경건하다. 상여가 나가는 길은 상주뿐만 아니라 상여꾼과 죽음 의식에 참여하는 마을 사람까지 모두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다. 산자가 죽은 자에게 그리고 죽은 자가 산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상여꾼의 입을 빌려 대신하며 슬픔을 표현한다. 한 사람의 죽음에 올 때는 혼자 왔지만 마을 동리에서 한 사람의 죽음에 상여를 메고 장지까지 갈 때는 온 동네 사람들이 모두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처럼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바로 장례를 해버린 것이 아니고 그 누구누구네가 이제 오늘 떠난다 이래 하면 동네 아이고 어른이고 전부 나와서 상여 뒤에서 손을 흔들어주고 또 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좀 잘 살아야 되겠다 다짐도 하고 또 거기에서 또 다시 이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면서 오늘 또 우리 한 사람을 잘 모셨다. 마지막 가는 길에 마을 사람이 참여하며 공동체 의식을 선보였던 상여 행렬은 슬프고 애절한 가운데 춤추듯 놀이하듯 저승길로 망자를 인도한다. 죽은 자를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정성과 예를 다하는 것이 장례의 기본인 것이다. 사회민俗학적으로 볼 때 장례라는 그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고인에 대한 추모 이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유가족 그 가족을 잃은 그 슬픔을 안고 있는 유가족들을 유모하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한 기능이고 세 번째 그 이 장례를 치르고 난 가족들이 다시 사회에 환원해 가지고 화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게 장례의 아주 고유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은 마을 공동체에서 생명의 문화를 지켜나간 전통을 엿볼 수 있는 지역이다. 장지로 가는 길에 망자를 모셔가는 상여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제작해 소중하게 보관했다. 상여를 보관하기 위해 지은 상여집은 마을 어귀에 위치하며 상여를 지키는 사람인 호지기가 존재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다.
이곳 경산 지역의 상여집은 규모와 가치 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초막으로서 이렇게 상여집을 짓게 되는데 이제 여기는 기와로 와가로 해서 이렇게 대골형으로 누각으로 해서 아주 멋지게 지어진 상여집이고 이제 건축학자들도 와서도 보고 깜짝 놀라죠. 상여집을 이렇게 근사하게 잘 지었는 것은 보기 드물다. 그리고 우리가 상여집을 이렇게 지금 연구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살펴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큰 규모의 상여집은 볼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제일 큰 상여집입니다. 많은 상여집들이 망자가 타는 상여를 보관한다고 해서 외딴 곳에 지었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방치해 흉물스럽게 변해갔다. 그러나 경산 상여집의 경우 대골형의 기와집으로 건축되었고 마을 공동체의 현황을 알리는 동중 문서가 발견되면서 민속학적, 학술적, 건축학적인 역사 자료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곳에 보관된 상여는 서민들의 것으로서 유난히 화려한 색채와 다양한 장식이 특징이다. 일반 서민들이 상여를 타고 장지까지 가는 것이 사실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 때는 비록 양반처럼 임금처럼 살지 못했지만 내가 죽어서 이렇게 갖는 그 집은 이제 무덤을 천년집이라고 하는데 천년집으로 갈 동안에는 이 상여를 타고 싶다. 이제 이런 소망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협의를 한 거죠. 아, 우리 이러지 말고 누구나 우리 삶과 죽음은 함께 하니까 이 죽음의 문화를 우리가 죽어서도 상여를 탈 수 있게 공동으로 하나 제작을 하자. 그래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제 이렇게 공동체가 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 바로 상여집입니다. 조상 때 죽은 자를 장지까지 운반하던 제구인 상여는 조상들이 죽음을 매우 신성하게 여겼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망자일에 갖출 수 있는 가장 큰 예의가 바로 상여로 이동하는 것이며 이 죽음의 문화에 영생의 의미를 부여했다. 육신은 이제 안장이 되었지만 영혼은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오시는데 살아계실 때는 우리와 함께 안방에 거주하지만 돌아가셔서는 더 높은 곳, 더 신령한 곳에 모시자.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처럼 예를 갖추고 살아있을 때처럼 이렇게 하면 이제 가정이 더 질서가 있어지고 또 어른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강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조선시대 가정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조상들은 망자의 영혼을 신주에 담아 다시 집으로 모셨다. 죽은 어른이 저승에서 현실의 자손을 도와준다 믿으며 마치 살아있을 때처럼 예의를 지킨 것이다. 조상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별도의 공간인 사당을 마련할 정도로 후손의 평온과 안녕을 바라는 강한 의미를 담고 있는 곳이 바로 사당이다. 이는 죽음을 대하는 특별한 선조들의 예법이었다. 가래라는 중국에서 유입된 예술을 두고 이제 조선 국민들을 갖다가 이제 이끌어 나가는 건데 이 과정에서 우리 현실에 맞게 채로 편집된 게 좀 이렇게 잘 적응된 것이 이 사례 편람이었거든요. 사례 편람을 펴가지고 보급을 하는데 사례 편람에서 장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보면 이렇습니다. 효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시신을 이 산소에다가 온전하게 모시고 또 시시때때로 산에 가서 벌초를 하고 또 제사를 지내고 그 과정에 보면 이 집안에 사당을 모시게 하고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 유교식 장례의 기본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조선시대에 성리학이 사회 가치 기준으로 정립되면서 일상의 예절에 관해 모아 기록한 주자 가례와 관원상제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기술한 사례 편람은 한국식 전통 의례를 이끈다.
조선시대에는 예법에 따라 유교적 장례 방식이 널리 보급됐다. 특히 자식은 부모가 돌아가시게 되면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에 대한 보은과 효도를 다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삼서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지냈다. 3년상은 장사를 마친 후에도 부모의 신주를 모시고 염하게 거처하며 아침 저녁으로 식사를 올리고 마치 살아계신 듯이 섬기며 못다한 효를 다하는 유교적 예법이었다. 상주는 밖에 나가 다닐 때에는 하늘을 볼 수 없는 죄인이라 하여 머리에 박립을 쓰고 얼굴을 가렸으며 술과 고기를 먹지 않았다. 엄격하고 복잡한 죽음의 예와 절차가 존재한 것이다. 정상 상례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길게 3년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따진다고 하면 한 29개월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서에 보게 되면 처음 초종으로부터 시작해서 첫날, 그다음에 옷을 입히는 습, 그다음에 둘째 날 하게 되는 소렴, 그 다음 날 하게 되는 대렴, 그리고 4일차의 성복. 그래서 이제 그 절차가 성복 이후에는 3개월까지 장지를 준비하는 치장의 관계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1주기인 소상, 2주기인 대상, 그 다음에 담제, 길제로 해서 총 19단계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죽음의 과정을 뜻하는 말로 상례는 장사를 지낼 때 수반되는 모든 의례를 말한다. 죽은 사람의 시신을 처리하는 절차는 장례이며 이후 망자를 기리며 제사를 지내는 예절은 제례라 명했다. 제일 중요한 건 예의겠죠. 그러니까 이게 내 생명의, 유교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부분인데요. 내 생명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부모, 아니면 조상을, 일상을 같이 생활하다가, 이제 죽음으로 인해서 이별을 하게 되고, 그분을 이제 떠나보내는 과정에서의 이별 과정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이제 이별하고 나서 조상의 신으로서 다시 뭐 받들어야 하는 것들, 그러니까 살아서 봉양하든가 아니면 죽어서 재의례를 통해서 효의 실천을 계속 강조했던 부분들이 아마 우리 의례 문화에서 가장 밑바탕에 끓는 저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례의 일반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사망이 확인되면 죽은 이의 이름을 부르며 넋을 위로하였다. 길동 자택별세. 이후 죽은 이의 머리와 팔, 다리를 바로잡는 수시를 행한다. 입, 코 등은 막고 손과 무릎 등을 묶고 콧니부를 덮어 기다린다. 음식과 신발, 노잣돈을 준비해 망자에게 저승길을 안내하는 저승사자를 위한 음식상도 마련한다. 상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상여행렬로 망자가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떠나는 마음을 담아 의식을 치른다. 상여 문화가 이제 정말 이제 생활 속에서 꼭 귀중한 문화로 점점점 자리매기면서부터는 이제 상여가 점점 화려해지고 장식이 이제 영생을 의미하는 것들, 그리고 아름다움을 이제 의미하는 것들로 꼭들어서 다 이제 막 전부 장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죽음의 어떤 마지막 가는 길을 내가 함께 가주지 못하기 때문에 상여에 보면은 이렇게 안내자, 길동무, 제인들, 그리고 또 영생을 상징하는 뭐 여러 가지 문양들을 장식을 해서 상여 속에서 모든 어떤 의미를 담아내려고 굉장히 애를 쓴 이제 흔적을 이 상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망자가 평안하게 저승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꽃과 새, 그리고 동반자와 제인들로 상여를 장식했다. 피안으로 가는 길의 동반자는 바로 상여다. 그동안 역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상여의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모아온 곳이 있다. 나무로 만들어진 상여 장식 곡두는 인물상, 동물, 식물의 형상으로 만들어 상여에 부착했다. 곡두는 이승과 저승,
현실과 꿈 사이를 오고 가는 존재로서 괴로워하거나 슬픔에 잠긴 이를 위로하고 지켜주는 일을 하는 존재로 여겼다. 꼭두는 상여의 둘레를 장식하던 나무 조각품인데요. 망자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상여 둘레를 장식하였다고 합니다. 4가지 기능으로 꼭두를 나눠볼 수 있는데요. 길을 안내하는 꼭두, 2번째 호의하는 꼭두, 3번째 시중을 드는 꼭두, 4번째 즐겁게 하는 꼭두가 있습니다. 망자에게 길을 안내하는 꼭두는 돼지, 호랑이, 말 등 동물을 타고 망자와 함께 떠나는 모습을 표현하며 역동적인 분위기를 띈다. 망자가 나쁜 영향력에 침입을 받지 않도록 지켜주는 호의 꼭두는 무기를 긁고 있거나 위협적인 표정을 하고 있다. 망자에게 생시와도 같은 시중을 드는 꼭두는 상여에 배치될 때도 뒤따르는 형태로 제작되고 공손한 손 모양과 정적인 여성으로 표현된다. 상여를 타고 이동하는 것은 불안과 이별의 슬픔을 뜻하기 때문에 분위기 전환을 담당하는 즐거운 꼭두가 등장하게 된다. 망자가 이승을 떠나기 싫어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즐겁게 하게 꼭두들을 장식하였다고 합니다. 보시면 형태가 재밌고 노래를 불러주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 후기에 사용된 상여는 크기가 웅장하고 수십 개의 꼭두가 장식되어 화려한 것이 특징이다. 상여와 망자를 지키기 위해 가장 강력한 존재인 용과 봉황의 꼭두도 상여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용은 청룡과 황룡이 서로 꼬여져서 나타나는 모양으로 나타나져 있고요. 맨 위에서는 수평적으로, 그리고 앞과 뒤에서는 수직적으로 청룡과 황룡이 교차되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봉황은 불의 새로서 지상에서 살고 있는 새와는 다른 느낌을 주는 전설적인 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승에서 저승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망자에게 준다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상여는 여러 사람이 어깨에 짊어질 수 있도록 만든 가로대 위에 관을 놓을 수 있는 판을 짜고 대개 한옥 모양을 본떠 만든다. 수많은 사람의 호의를 받으며 가장 화려한 가마를 타고 길을 떠나는 모습이다. 망자는 상여와 함께 탄 꼭두의 도움으로 현세를 벗어나 전혀 새로운 영역의 세상으로 옮겨간다. 그래서 용과 봉황은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형상을 취하며 인물상 꼭두도 초월과 비상을 상징하는 듯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망자의 곁을 지킨다. 꼭두박물관 수장고에는 수천 개의 전통 꼭두가 보관돼 있다. 초상을 치를 때 더 이상 상여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꼭두. 그들의 표정과 몸짓에서 풍기는 따뜻한 기운이 반갑기만 하다. 꼭두의 색은 보통 죽음을 떠올리면 어둡고 무채색이고 단조로운 색을 띠고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꼭두는 그와 반대로 다양하고 화려한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통적인 사람들은 죽음을 슬픈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이승을 떠나서 새로운 세계인 저승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대부분 오방색이라고 불리우는 우리나라의 전통 색깔을 띠고 있고 이 색채들은 자연에서 딴 색채들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이거나 조화롭지 못한 색깔이기보다는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꼭두는 저마다의 역할에 따라 입고 있는 옷의 색과 표정, 자세가 다르다. 살판세라 하는 물구나무 자세를 한 광대. 배려있게 시중드는 정적인 자세부터 전설적인 동물과 동행하면서 이승과 저승을 오고 가는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우리의 전통적인 예술 감각을 잘 살린 꼭두는 한국의 철학과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하기도 한다.
일반 서민들이 무서워하던 존재를 꼭두로 만들어서 호위하거나 길을 안내하는 꼭두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무서워하던 존재가 시대에 따라서 모양이 바뀝니다. 첫 번째는 양반에서, 두 번째는 대한제국 순사나 경찰관, 세 번째는 일본 식민지대의 일본 순사관, 마지막으로 군인의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초월적인 힘을 지닌 꼭두는 그 당시의 강력한 존재, 무서운 존재를 형상화해 제작된다. 특히 서민들의 상에는 수십 개의 꼭두가 장식된 만큼 양반부터 군인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했다. 일반 백성들의 상례 문화가 웅장한 장례 행렬, 화려한 상여와 꼭두 장식, 예절을 지켰다면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국조 의례에 정해진 국가 예절에 따라 상례를 진행했다. 충청남도 예산군에는 왕실의 상례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문화재가 존재한다. 왕족의 상례에 사용되었던 왕실 상여는 일반 백성의 상여와 달리 꼭두나 특별한 조각 장식이 거의 달려있지 않고 매우 검소한 형태를 띈다. 왕실에서 사용했던 상여는 국조 오래의나 주자가래의 방법을 많이 따라서 단순하고 그리고 검소한 색채와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1847년 흥선대원군의 부친인 남현군의 묘를 이장할 때 사용했던 예산 남은들 상여는 당시 조선왕실에서 제작했다. 비단을 들이오고 크고 작은 매듭을 장식해 왕실의 위엄은 높이고 저승길을 안내하는 꼭두와 안전하게 지켜주는 용과 봉황 장식은 뜻깊은 의미를 느낄 수 있을 만큼만 최소화해 부착했다. 유교 사상에 따른 왕실의 예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다. 주자가래는 유교 사상을 나타내고 있는 서책이고 조선시대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사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덕목은 검소 그리고 청렴결백한 선비의 사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 한 번의 상례 문화일지라도 왕실이나 사대부 상여들은 굉장히 검소하고 색채가 단조로운 상여인 거에 반해 서민들은 주자가래를 따르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화려하고 웅장하게 상여를 장식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여는 끈으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한 모양으로 상여의 네 귀에는 유소를 단 봉수를 꽂고 내면에 천으로 된 벽적 그리고 깃발 장식품인 진용을 들이워 왕실의 격식을 표현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조선시대에는 국가에서 장례와 관련된 사물을 관장했다고 기록한다. 조선시대에 시신을 담는 관과 장례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던 관청으로 귀후서가 존재했다. 종육품의 관리와 책임자, 제조, 실무급 별자와 관을 만들기 위한 나무를 켜는 일꾼, 그리고 서리와 노비가 소속돼 주검과 구율에 관한 일을 담당했다. 조선왕조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그 용품을 조달하는 기관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조선 이전에 고려시대부터 그 일부 있기 시작했는데 관과 각을 다루고 양례용품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보급하는 이런 기관이 있었는데요. 대체로 이 기관의 역할은 왕실과 양반 사대부가를 중심으로 이 용품을 공급하는 것이었고요. 조선 후기에 오면 일반 도성 국민들 대상으로도 이걸 관광업을 보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다해 장사를 치르고 돌아가신 분을 진정으로 추모하면 백성의 덕이 후한대로 돌아간다는 뜻을 지닌 귀후서. 미리 관을 준비해놓고 사람들이 물품을 사서 장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하여 장사 지내는 예의를 백성이 알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무덤에 매장을 할 때 고인이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과 그릇을 함께 묻으며
저승에서도 생전과 같은 모습으로 생활하기를 바랬으며 상주가 입는 상복과 갑, 신발까지 유교식 예법에 따라 규격화된 것을 갖추어 장례를 치르게 된다. 왕의 죽음에도 엄격한 절차와 예법이 존재했다. 왕이 돌아가시기 전 신하를 불러 유언을 남기는 호명이 진행되고 왕이 숨을 멈추면 솜을 코에 대고 사망을 확인하는 촉강계가 이어진다. 이후 왕의 승하를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 내시가 지붕 위에 올라가 상위복 3번을 외쳤다. 조선의 사대부들이 주장했던 것은 유교 사회를 건설하는 거였기 때문에 초기에는 물론 거부감이 있었겠지만 왕실로부터 일반 사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유교의 맥락으로 이해하고 유교 의례를 신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전통 의례라고 보는 관점들은 이전 왕조 시대였다고 얘기하는 조선의 예법, 그것이 유교로 진행되는 관점이라고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은 왕이 살아생전 행차를 하는 모습과 유사하게 치러졌다. 정조대왕의 국장 행렬을 살펴보면 수십 채의 가마와 수백 마리의 말, 그리고 천여 명의 신하가 동원돼 거대한 규모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능으로 이동할 때 장의 행렬 순서는 전반부는 왕의 행차를 알리는 분위기지만 후반부는 상복을 입은 신하들이 상여를 메고 왕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하는 분위기로 진행하게 된다. 정조대왕께서는 그 아버님 사도세자에 대한 지극한 효성이 가장 크신 왕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 박물관에서는 그 효에 대한 그런 개념을 좀 더 심어주고 그 후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의미로 해서 정조대왕의 국장도감 의궤 반차도를 그대로 재현을 해놨습니다. 왕이 죽은 후 장례의식을 날짜별로 기록하고 국장을 운영할 기관과 담당자의 소속, 관직, 성명을 남겨 중요한 기록으로 보관했다. 국장에서 중요한 점은 상여가 2개 사용됐다는 것으로 장례 행렬에서 좁은 길을 지날 때 임시로 사용하는 작고 단순한 모양의 상여인 견여가 먼저 길을 나선다. 이후 수백 명의 신하가 어깨에 맨 큰 상여는 왕의 관을 모신 대여라고 불리며 왕릉으로 향한다. 장례 행렬이 왕릉에 도착하면 앞귀를 쫓는 의식을 진행하고 부장품을 배치한 후 흙을 뿌려 공식 행사를 끝나게 되는데 이후 국장에 쓰인 상여를 모두 태웠다. 상여가 2개가 나갑니다. 대여랑 견여가 나가는데 대여는 왕의 제궁이 모셔져 있는 곳이고 견여는 기록상으로는 그 좁은 길을 갈 때라든가 그럴 때 왕의 제궁을 조그만 상여로 옮겨 실는 그러한 것 때문에 왕의 그 장례에는 상여가 2개가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800년 정조의 국장에 관한 의식과 절차는 4권의 책으로 기록하고 능행 반차도로 행렬을 그려 넣으며 정조대왕 국장 도감 의궤로 편찬한다. 왕실의 상례 문화와 달리 사가의 장례 문화는 개인의 기록으로 전해진다. 1724년 조선시대 유학자 임경천이 부인의 죽음을 애도하며 남긴 기록에서 당시의 상례 문화를 엿볼 수 있다. 임경천은 부인이 아파서 죽고 난 후 장례를 치르면서 절차에 관한 내용을 절절한 시로 표현한다.